요즘 유튜브에서 한의학 박사 김순열 박사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오늘은 김순열 박사의 신간도서 진짜 식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식사 도서에는 우리가 먹으면 건강에 좋은 음식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영양제와 약은 쉽게 접하면서도 정작 산과 들에 나는 약초는 잘 모르는 경우가 흔한데요. 김순열 박사는 진짜 식사에서 우리가 잘 몰랐던 음식 이야기를 쉬우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김순열 박사님은 한방병원장으로서 그리고 진료 의사 입장에서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의 두 가지 핵심 요인은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이며 생활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식생활 습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몸에서 질병을 몰아내고 암세포를 파괴하고 다이어트에 좋은 최강의 음식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는 분들의 식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에서 질병을 몰아내는 식사. 양배추를 매일 먹으면 일어나는 일. 2020년 발표된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위암은 전체 암 중에서 10.8%를 차지하고 있다. 암 환자 10명 중 1명이 위암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폐암에 이어서 위암이 암 발생 순위 2위에 올라 있다. 위염, 위궤양도 흔한 질병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은 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다. 빨리 먹는 습관, 짜고 매운 음식, 야식, 흡연, 음주 등이 위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이다. 단기간에 식습관을 바꾸기가 어렵다면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 섭취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다. 설포라판이 풍부한 양배추. 양배추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맛과 영양의 밸런스가 탁월한 식품이다. 무려 4,000년 전부터 그리스와 로마에서 재배되었고 그 당시에도 위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약초와 같은 대접을 받았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양배추는 건강과 차분한 기분을 유지해주는 채소라고 칭할 만큼 유명한 건강식품이었다고 한다. 양배추는 십자화과 식물이다.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십자화과 식물에 대해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브로콜리, 케일, 겨자, 청경채, 콜리플라워 등이 십자화과 식물이다. 십자화과 식물이 유명한 이유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 때문이다. 설포라판은 유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특유의 씁쓸한 맛을 낸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예방은 물론 염증을 억제하여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양배추에도 설포라판이 풍부하다. 폴리페놀 성분 비타민 K가 심혈관 질환 예방. 양배추는 폴리페놀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혈압을 내리고 혈소판 축적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다. 2016년 제약생물학 논문에 따르면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 적양배추 추출물이 고콜레스테롤 혈증 및 고중성 지방 혈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를 보였다. 대동맥 내부에 축적되는 칼슘은 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2020년 호주 에디스코안 대학 로런 블레케노스트 교수팀이 영국 영양학회지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방울양배추, 양배추 등을 매일 45g 이상 섭취한 노인들에게서는 칼슘이 대동맥에 축적될 가능성이 46%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K가 혈관에서 일어나는 석회화 과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글루타민, 설포라판의 항염증 효과. 양배추가 함유하고 있는 글루타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낸다. 체내 염증 반응이나 알레르기, 통증, 발열, 피부 질환 등을 감소시킨다.
또한 이소티오시아네이트 화합물인 설포라판 역시 항염증 작용이 탁월하다. 그래서 양배추 추출물을 크림 형태로 사용하거나 양배추 랩을 만들어 염증 부위에 양배추 찜질을 하면 효과가 뛰어나다. 특히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인 방울 양배추는 일반 양배추에 비해 비타민 A는 5배, 비타민 C는 1.5배 더 많다고 한다. 그리고 방울 양배추를 얼려서 보관하면 설포라판 성분이 더 증가하므로 방울 양배추를 한 번 찐 다음 갈아서 얼린 후에 복용하기를 권한다. 안토시아닌 등의 항암 효과. 십자화과 채소는 항암 성분인 파이토케미컬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그중 안토시아닌은 붉은 색소다. 주로 붉은색을 띠는 적양배추에 많이 들어있다. 이 페놀 화합물이 항암 작용 및 항산화 작용을 한다. 또한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독특한 생리활성 물질은 쓰고 매운맛을 낸다. 특히 소화기관과 폐에 발생하는 암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배추에는 카비놀이라는 성분도 풍부하다. 이것은 암세포의 분자를 변형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암세포가 항암제에 더욱 취약해지게 만든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할 때 양배추를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증가한다. 또한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발생도 막아준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와 폴란드 국가식품연구원에 따르면 양배추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낮아졌다. 식이섬유 비타민이 소화기능 개선.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운동을 도와서 소화기능을 향상한다. 또한 양배추에는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은 손상된 위장의 세포 조직을 재생하여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위염, 위궤양으로 속쓰림이 있을 때 양배추를 권한다. 다이어트 효과.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운동을 촉진하고 소화 기능과 배변 활동을 돕는다. 풍부한 섬유질이 포만감을 주어 식욕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도쿄대학 의대 연구팀이 7,000명의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양배추 추출물을 섭취하도록 한 연구 결과 체중 감량 성공률이 무려 93%에 달했다고 한다. 양배추의 부작용. 효능이 많은 양배추라도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 양배추에 비타민 K가 혈액 응고 효과가 있어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갑상샘 질환이 있는 사람은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여 갑상샘 호르몬 생성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양배추는 고포드맵 식품으로 장내가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매일 달걀 3개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근육은 팔다리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구석구석에 근육이 있다. 위장, 소장, 대장도 평활근이라고 하는 근육이다. 혈관도 근육이다. 혈관이 수축하고 팽창해야 피가 돌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몸의 기초단위인 세포도 내부의 세포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근육 비슷한 것들이 있다. 근육을 만드는 주원료는 단백질이다. 근육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 같은 호르몬도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단백질이 중요하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벌어지는 일들. 사람의 단백질은 30세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노년기에 이르면 더욱 급속도로 감소한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백질 소실로 인한 근육 감소증이 발생하여 엉덩이가 작년보다 더 납작해지고 팔다리가 더 가늘어진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자주 아프고 쉽게 피로해진다.
우리 피 속에 들어있는 적혈구, 백혈구가 모두 단백질이 주원료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단백질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소화나 흡수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한다.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공복감을 자주 느끼고 식욕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혈액 밖의 조직에 체액이 쌓인다. 그래서 부종이 발생한다. 간염이나 간경변으로 간에서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면 이런 부종이 생긴다.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 손톱, 피부에도 트러블이 일어난다.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것이 콜라겐 단백질이다. 머리카락과 손톱은 케라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피부가 윤기를 잃고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고 손톱이 갈라지거나 깨질 수 있다. 특히 50부터는 달걀 섭취로 단백질을 꾸준히 보충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히 노년으로 갈수록 단백질 섭취량이 감소한다. 국민 건강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총 단백질 섭취량은 청장년층이 0.54로 노인의 0.35보다는 높지만 미국의 0.77, 유럽의 0.55에서 0.73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50대 이후 중장년층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환자분들과 상담할 때 단백질 섭취는 그냥 고기만 열심히 잘 챙겨 먹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단백질은 음식을 통해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반 성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1g 정도다. 소고기는 100g에 단백질이 26g, 닭고기는 27g 정도 들어있다. 그래서 일반 성인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맞추려면 쇠고기나 닭고기를 250g 정도 먹어야 한다. 그런데 50에서 60대의 중장년층은 치아와 위장 기능이 온전한 경우가 흔하지 않다. 매일 딱딱한 고기를 씹고 소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부족해지는 단백질을 보충할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완전식품 달걀. 달걀은 부드러워서 치아 상태와 상관없이 먹을 수 있고 다른 육류에 비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다. 달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약 7g이다. 달걀만으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맞추려면 8에서 9개를 먹어야 한다. 그런데 달걀만 먹고 살 수는 없으므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 정도만 달걀로 채우면 된다. 하루에 달걀 3개 정도가 적당하다. 달걀에는 근육 형성에 중요한 아미노산인 류신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형성하는 필수 물질이다. 우리 몸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콜레스테롤이 모든 세포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뻣뻣해진다. 그만큼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지질의 한 종류다.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위험하지 않다.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달걀 말고도 많다. 그런데 달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범인 듯한 얘기는 왜 생긴 걸까? 그것은 달걀 하나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사람이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의 65%나 되기 때문이다. 즉, 콜레스테롤 양만 따진다면 달걀 하나를 먹었을 경우 콜레스테롤이든 다른 음식은 삼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달걀은 콜레스테롤의 양이 많은 것과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의 푸드 데이터에 따르면 큰 달걀 하나에는 147mg의 콜린이 들어있다. 소의 간 다음으로 콜린이 풍부한 식품이다.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준다. 그래서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 자연스럽게 HDL로 전환된다. 따라서 중증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2에서 3개 정도의 달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지 말고 달걀을 적당히 먹기를 권한다. 달걀의 효능, 면역력 상승 작용. 사람들이 면역력에 관심을 두면서 면역력 관련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저렴하면서도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면역력 강화 식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달걀이다. 달걀은 모유, 우유 등과 함께 완전식품이고 영양소의 보고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탄수화물과 비타민C, 섬유질 외에 대부분의 영양소를 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박테리아의 체내 침투를 막는 점액 분비 기능에 참여하고 B세포와 T세포, NK세포 등 면역과 관계 있는 세포가 생성, 성숙,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항산화 작용과 백혈구수 증가에도 관여한다. 콜린, 인지질, DHA가 풍부하여 치매 예방. 단백질이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달걀을 아침 식사로 먹을 경우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점심과 저녁 때 폭식을 막아준다. 그래서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달걀을 최애 식품이라고 한다. 달걀에는 신경조직을 만드는 인지질이 풍부하다. 특히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활성화하여 기억력과 근육 조절 능력을 높인다. 그래서 아이들이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면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노인성 치매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달걀 하나에는 하루에 필요한 콜린의 35%가 들어있고 거기다 콜린과 결합하여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DHA도 하루 섭취량의 25%나 포함되어 있다. 두뇌에 좋은 DHA 섭취를 위해 굳이 등푸른 생선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양이다. 눈 건강, 골다공증의 효과. 컴퓨터,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눈 건강을 챙기는 것은 필수다. 달걀 노른자에는 황반변성 개선, 블루라이트를 방어하는 루테인과 황반 중심부 방어에 도움을 주는 지아잔틴이 들어있어서 망막의 염증과 노화를 방지한다. 또한 비타민 A는 야간 시력 개선과 안구 건조 개선에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만큼 노인들의 뼈 건강이 중요한데 달걀에는 뼈 건강과 뼈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상당량 들어있다. 꾸준히 운동과 함께 달걀 섭취를 하면 골다공증과 뼈 건강을 지키는 데 최고다. 탈모 예방, 혈전 생성 억제. 모발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풍부한 단백질 공급원인 달걀이 모발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달걀 노른자에는 비오틴이 풍부하다. 비오틴이 모발과 두피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여 탈모를 예방한다. 그리고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전 생성 억제 효과도 볼 수 있다. 영국 의학저널에 따르면 하루에 달걀을 하나씩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뇌졸중 위험률 18%, 심근경색 위험률 28%를 감소시킨다고 한다. 미국 심장학회의 지침에 따르면 하루 6개 미만의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하루 2개 정도 섭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삶은 달걀이 영양적으로 가장 우수하다. 값이 저렴하고 영양가도 만점인 달걀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을까?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은
삶은 달걀이다. 그 다음이 달걀 프라이, 달걀 스크럼블, 달걀찜 순이다. 비타민 손실이 가장 적은 조리법은 역시 삶은 달걀이다. 구운 달걀은 조리 시간이 긴 만큼 영양 손실도 크다. 또 프라이를 할 때는 가급적 식용유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상추를 매일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인간관계, 애정, 금전 문제 등으로 소갈이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이것은 자율신경의 이상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과흥분하고 뇌신경이 과열된다.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몸에 물이 말라서 입마름증, 안구건조증도 오고 깊은 잠을 못 잔다. 상추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뇌의 힘을 뇌력이라고 한다. 어린아이들은 뇌의 힘이 강력하다. 그래서 머리를 베개에 붙이기만 하면 잠이 든다. 그런데 나이 들면 근육의 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뇌의 힘도 약해져서 불면증으로 고생한다. 각성 상태에서 수면 상태로 뇌의 상태가 전환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의 불면증은 대개 스트레스와 관계가 깊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상추다. 고려시대에는 천금을 주어야 얻을 수 있는 채소라 해서 상추를 천금채라고 불렀다. 조선시대에는 상추가 대중화되면서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상추쌈을 즐겼다. 요즘도 집 앞마당이나 베란다에 상추를 심어 먹는 사람들이 많다. 상추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중 하나인 것 같다. 상추의 건강상 이점. 피로 개선 효과. 상추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상추가 포함된 샐러드에 레몬을 듬뿍 첨가해도 좋고 맥주 요모와 함께 복용하면 상추에 포함된 무기질과 비타민 B군, 그리고 철분, 엽산, 칼슘, 필수 아미노산의 협동작용으로 혈액을 맑게 정화하고 피로를 풀어준다. 임산부의 빈혈 예방, 모유의 양을 늘린다. 상추는 골다공증에 좋고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임산부에게 권하는 채소다. 임산부는 일반 여성에 비해서 세포 분열이 활발하여 엽산이 많이 필요하다. 또한 상추에는 필수 아미노산, 칼슘, 철분 함유량이 많아서 빈혈 예방은 물론 모유의 양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 대장염 완화. 상추는 대장의 염증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엽산이 대장의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상추 속에 풍부한 비타민 K, 루테인, 엽산이 함께 작용해서 대장의 염증뿐만 아니라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발휘한다. 같은 엽채소인 배추나 양배추보다 상추 속에 훨씬 많은 엽산이 들어있으므로 임산부나 대장이 약한 사람은 상추를 많이 먹을 것을 권한다. 불면증 완화. 상추의 잎줄기에서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나오는데 이 성분은 신경안정 작용을 하여 스트레스와 통증,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상추를 많이 먹으면 졸음이 몰려오는데 그 이유가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 때문이다. 락투카리움에는 진정 효과 및 최면, 진해 효과가 있어서 졸음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래서 상추를 많이 먹으면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 상추는 쌈으로 먹거나 잠자기 전에 상추를 뜨거운 물에 살짝 우려낸 물을 마셔도 좋다. 눈 신경 보호. 상추에는 루테인 성분과 비타민 A가 풍부하다. 그래서 눈의 신경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황반변성을 예방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 당뇨병 혹은 노안이 와서 눈이 침침해진 사람들은 상추를 먹으면 좋고 비슷한 효능이 있는 달걀 노른자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욱 좋다. 다이어트, 미용 효과. 상추는 다이어트, 미용에도 아주 좋다.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대부분 변비가 생기는데 이때도 상추가 큰 효과를 발휘한다.
상추에는 섬유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상추의 성분 95% 정도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서 변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변의 양도 늘려준다. 그래서 변비 해소 효과는 물론 장내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 식이섬유가 유산균을 길러주는 역할도 한다. 피부 건강 개선. 상추에는 풍부한 수분뿐만 아니라 비타민 A씨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수분과 비타민 A는 세포 재생을 도와서 거칠어진 피부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영양분이다. 비타민 C는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수분이 피부의 건조를 막아주고 비타민 A가 피부세포의 재생을 돕고 비타민 C가 피부의 산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상추를 많이 먹고 윤기 있고 탄력 있는 피부 만들기를 권한다. 수면 장애와 운동. 잠을 깊이 자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여 몸을 힘들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혈액순환이 되고 뇌신경이 수면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반신욕도 수면 장애에 도움이 된다. 반신욕은 그 어떤 약물보다 혈액순환을 더 많이 활성화한다. 반신욕을 2, 3일에 한 번씩만 해주어도 효과가 있다. 잠자기 전에 폼롤러를 이용해 체조하는 것도 추천한다. 잠이 잘 오지 않으면 척추 마사지를 해보기를 권한다. 폼롤러 사용 방법은 유튜브, 네이버, 구글에 검색하면 많이 나온다. 천연 발효식초를 하루 3잔씩 마시면 성인병을 치료한다. 우리 속담에 내 몸이 1000냥이면 간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다. 원래는 간이 아니라 눈이 900냥인데 한방에서는 눈이 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만큼 간은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장기다. 간은 우리 몸에서 500가지가 넘는 일을 처리한다. 우리 몸에 흡수된 영양분을 가공하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해로운 물질과 독소를 해독하는 간을 인체의 화학공장 또는 청소부라고 부른다. 식초는 유기산 중 하나인 초산이 주성분이다. 한의학에서 오미 즉 5가지 맛과 장기의 궁합을 말할 때 신맛은 간과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식초는 간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식초는 현대인의 최고 관심거리 중 하나인 다이어트는 물론 여러 가지 질병, 특히 다양한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식초의 원료는 당분인데 그만큼 식초가 될 수 있는 재료가 흔하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약 4,000가지 이상의 식초가 만들어지고 있다. 산성물질에는 광물계에서 얻어지는 무기산과 동식물계에서 얻어지는 유기산이 있다. 무기산은 인체에 해로운 독극물에 가까워서 식품이 될 수 없다. 반면에 유기산은 각종 아미노산, 구연산, 사과산, 호박산, 주석산 등 60여 가지가 넘는다. 유기물인 당분을 원료로 만들어지는 식초는 유기산 중 하나인 초산이 주성분이다. 초산의 주요 기능은 살균, 해독, 분해, 보존으로서 이러한 초산의 기능이 간의 주요 기능과 대부분 겹친다. 그래서 식초를 꾸준히 먹으면 간이 해야 할 일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 식초가 성인병에 미치는 영향. 간 기능 개선. 식초는 간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 간은 영양분 및 호르몬 대사에 깊이 관여하는 장기다. 간이 약해지면 이러한 기능이 위축되어 피로물질이 누적되고 배출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만성 피로가 온다. 노폐물의 누적은 결국 간에 무리를 주고 지방간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간 기능을 활성화하는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간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뇨작용으로 수독을 제거하고 혈압을 낮춘다. 나이가 들수록 신경 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혈압이다. 고혈압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과도한 지방 섭취 혹은 지방 분해 기능 저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식초는 지방 합성을 방해하여 고혈압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식초는 당 대사를 촉진하여 당이 지방으로 합성 저장되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주는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추는 역할도 한다. 게다가 식초의 신맛이 짠맛에 대한 욕구를 떨어뜨려 식초를 넣은 음식을 즐겨 먹게 되면 염분 섭취를 줄여 고혈압에 도움이 된다. 이 밖에도 식초는 이뇨 작용이 강하여 이뇨로 수독을 제거하고 혈압을 낮춘다. 당 대사를 촉진해서 혈당을 내린다. 먹을 것이 풍부한 현대인은 당뇨를 늘 신경 써야 한다. 식초는 당뇨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당뇨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우리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과 지방의 에너지 대사가 균형이 맞아야 한다. 식초는 소화효소 분비와 당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통해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한다. 식초는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 외에도 다양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뛰어나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위장병이 있는 경우에도 식초가 도움이 된다. 식초가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살균 작용이 강해 헬리코박터 같은 위장 내유의 세균의 번식을 막아준다. 다만 위벽이 얇아져 있거나 위궤양이 있어서 속쓰림과 복통이 있는 사람은 식초를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공복에 식초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한다. 식초를 복용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식후에 물과 최대한 희석해서 최소한으로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 항염증과 이뇨작용. 식초는 항염증 및 이뇨작용을 도와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한다. 즉, 신장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신장은 집으로 말하면 하수시설에 해당한다. 신장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노폐물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마치 집에 하수구가 막혀 더러운 오물이 역류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그래서 부종이 생기거나 독소 역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독 기능이 우수한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다이어트 효과. 식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펙틴은 장운동을 촉진하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식초는 변비나 설사 예방에도 좋은 식품이다. 앞에서 식초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고 지방 분해에도 관여한다고 했는데 그런 이유로 식초는 비만 예방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다이어트 식품의 대명사라 할 수 있다.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체지방이 빠르게 빠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식초는 칼슘 흡수를 돕는다. 칼슘은 골다공증에 좋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 예민해진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한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불면증이 생긴다. 식초를 잠들기 1시간 전에 먹으면 불면증 예방에 더욱 좋다. 이 밖에도 식초의 풍부한 유기산은 근육을 유연하게 하여 요통과 다양한 근육통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식초의 해독 작용은 기미나 피부 트러블을 제거하는 데도 탁월하다. 천연 발효식초가 좋다. 식초는 발효 방법에 따라 합성식초와 발효식초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합성식초는 빙초산을 말하는데 석유를 원료로 합성한다. 식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건강을 위해 복용할 때는 제외하는 것이 좋다. 발효식초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식품 공장에서 만들어진 양조식초와 천연 발효식초로 나눌 수 있다. 둘 다 양조식초이긴 하지만 차이가 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양조식초는 당분을 발효하여 알코올을 만드는 과정을 생략하고 이미 만들어진 알코올인 주정을 사용하여 식초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식초에는 아무런 영양분이 없고 순수한 식초일 뿐이다. 하지만 천연 발효한 양조식초는 1차 알코올 발효와 2차 초산 발효를 모두 거치면서
많은 생리활성 물질이 생성된다. 이때 생성되는 생리활성 물질이 항산화 작용, 해독작용, 면역기능 증강 작용, 호르몬 조절 작용, 항균 또는 항바이러스 작용을 통해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목적을 가지고 식초를 복용할 때는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먹는 것이 좋다. 과용하면 역효과. 식초는 산성이 강하여 과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하루 10에서 20ml를 500cc 이상의 충분한 물에 희석하여 최소한의 양을 2에서 3차례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다. 위장이 약한 사람은 공복에 마시지 말고 식간이나 식후에 복용할 것을 권한다. 혈관 건강에 최고인 양파, 사과, 피칸 주스.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 질환, 특히 뇌혈관 질환이 발병하기 쉬워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노인이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혈관은 우리 몸에서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혈관은 체내의 장기들의 혈액을 운반하여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수거한다. 만약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체내의 모든 장기가 혈액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므로 제대로 기능하기가 어렵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염증이 생기고 이에 따라 혈류가 감소하거나 완전히 차단되는 등의 이상 증세를 혈관 질환이라고 한다. 혈관 질환이 생기면 무서운 점. 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어느 한 곳만 아픈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혈관은 체내의 모든 장기에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다. 그래서 한 부위에 혈관에 병이 생기면 몸 안의 다른 혈관들도 병이 들게 된다. 혈관과 직결된 병은 중풍, 협심증, 심근경색, 혈관성 치매 등이다. 예를 들어 협심증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나중에 중풍이 생기거나 또는 중풍에 걸리고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된다.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면서 심내혈관 질환에 속하는 뇌졸중과 심장질환은 특히 중년이 되면 발병률이 높아진다. 최근에는 고혈압, 비만,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발생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청년들까지도 뇌졸중과 심장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혈관 건강을 챙겨야 한다.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 양파는 혈관 청소부. 양파는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 건강에 좋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양파에 함유된 퀘르세틴은 혈관벽의 손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농도와 혈압을 낮춘다. 퀘르세틴은 양파 껍질에 많이 들어있다. 또한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유아알릴은 혈관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양파를 까다 보면 눈물이 절로 나게 되는데 이렇게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유아알릴 성분이다. 유아알릴은 양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늘에도 들어있다. 유아알릴은 특히 혈액순환을 도와서 심혈관 질환에 큰 도움이 된다. 유아알릴은 휘발성이 강하여 열을 가하면 대부분 사라진다. 그래서 양파와 마늘을 익히면 매운맛이 사라지는 것이다. 양파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크고 혈관을 확장하기 때문에 고혈압에도 좋다. 혈관을 확장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이 튼튼해진다. 양파는 생양파를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영양 성분이 열에 강하기 때문에 끓이거나 튀겨도 영양분의 손실이 크지 않다. 퀘르세틴은 열에 강하고 유아알릴은 열에 약한 특성이 있다.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사과. 사과는 아침에 먹으면 금사과, 저녁에 먹으면 독사과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과는 저녁에 먹어도 몸에 좋고 저녁에 먹은 사과는 장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여 아침에 쾌변을 보게 해준다. 그래서 필자는 저녁에 먹는 사과를
장을 청소하는 똥사과라고 부른다. 장이 좀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저녁에 사과를 먹고 아침에 변을 보면 변이 묽어지거나 변의 사과가 그대로 나온다고 하소연하는데 이것도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사과에는 다량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다. 장이 튼튼한 사람은 대변에 섞여서 덩어리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장이 약한 사람은 대부분 변이 풀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사과가 소화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변으로 나온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소화되지 않는 사과 알갱이가 장을 청소한다.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펙틴이라고 한다. 펙틴은 혈관에 쌓인 악성 콜레스테롤의 배설을 촉진하고 칼륨이 풍부해서 급격한 혈압 상승을 막는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줄여준다. 사과는 다이어트에도 좋은 음식이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립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과체중의 여성을 대상으로 매일 사과 300g을 섭취시켰더니 과일 대신 다른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체중 감소가 더 많았다고 한다. 영국 킹스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적어도 2개 정도의 사과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천식 발생 위험이 약 22에서 23% 낮아졌다. 사과에는 호흡기 질환을 감소시키고 폐 기능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다. 견과류의 여왕 피칸. 피칸 파이를 만들 때 재료가 되는 피칸은 호두와 비슷하게 생겼다. 피칸은 견과류의 여왕이라고 불리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동맥경화증을 예방한다. 비타민이와 섬유질도 풍부해서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피칸은 풍부한 칼륨 덕분에 체내에 쌓인 나트륨 배출을 도와준다. 피칸 속에는 뇌신경 발달에 중요한 엽산이 풍부하다. 호두보다 2배나 많다. 어린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좋은 비타민 B군의 함량도 높다. 그래서 뇌신경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피칸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 이유는 아연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로 개선과 인체 전반의 대사작용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다. 양파, 사과, 피칸 주스 만드는 법. 양파 100g, 사과 50g, 피칸 25g, 그리고 물 250ml를 준비한다. 양파와 사과를 깨끗하게 씻어서 잘게 자른다. 사과는 껍질째 준비해도 무방하다. 피칸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는다. 이 재료들을 모두 믹서에 넣어 잘게 갈아준다. 그러면 양파, 사과, 피칸 주스 완성이다. 이 주스를 하루에 한 컵씩 7일 동안 마셔보면 몸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단, 너무 늦은 밤이나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은 피하자. 속이 쓰리거나 소화장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주일 복용하고 몸에 무리가 없으면 계속 마시면 된다. 양파 때문에 약간 불편하면 2에서 3일 쉬었다 마셔도 상관없다. 양파의 매운맛, 사과의 달달한 맛, 피칸의 고소한 맛이 입맛에 딱 들어맞을 것이다. 김순열 박사의 저서 진짜 식사를 읽은 뒤의 느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각 가정에 한 권씩 두고 읽어야 하는 한글 동의보감이 업그레이드된 필수 건강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평소 유튜브 김순열 TV를 즐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참 반가운 책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이 부족해서 병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과식하다 보니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립니다. 음식은 조금씩 천천히 나누어서 먹고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